자,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씨입니다. 이제 오늘은 6.3 지방선거를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패널로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강찬호 논설위원은 잘 아실 테고요. 지금 중앙일보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네. 유튜브에서 공동 진행을 네, 황현희 씨하고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입담하면 뭐 강찬호 위원이죠. 아유, 아닙니다. 네. 입담과 영향력 모든 걸 합쳤을 때 박영환 앵커께서 예.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이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네. 아침에 제가 오마이뉴스를 딱 펼쳐보니까 네. 거기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전북 불 끄다가 서울 내준 민주당 네. 웃을 수 없는 승리. 웃을 수 없는 승리. 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정확합니다. 정말 어떻게 오마이뉴스가 봐요? 정말 네. 오마이뉴스 제목이 아, 오마이 오피니언입니다. 오마이 의견입니다. 네. 웃을 수가 없는 거지. 웃을 수 없어요. 오늘 네. 아침에 제가 참고로 또 YTN 쇼 장성철 뉴스 명단 나갔는데요. 거기 그 민주당 패널이 예.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네, 너무 어둡고 이거 뭐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전투에서 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전쟁에서 진 거 아닌가? 뭐 근데 그 말이 무엇이건 간에 같은 뉘앙스인데요. 예. 뭐 외면적으로 숫자는 이겼죠. 숫자가 이긴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전국 운영에서 절대 이렇게 이로운 상황이 아니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말 그 민주당 패널의 얼굴이 어두운 것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 인터뷰를 그 YTN 프로에서 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수성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겸손하게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자, 이 얘기를 뭐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지금 당선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다고 봐요. 네. 김상욱 울산 시장 당선자죠. 네, 네. 이분이 이제 보수에서는 이제 배신자죠. 네. 이런 이제 이름을 듣고 있는데 네. 어쨌든 자기 지역구도 김태규 네. 국민의힘 후보가 뺏겼죠. 네, 글로 갖고 얻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야, 근데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는 김태규에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민주당 후보가.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요. 이번에 보면 출구조사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자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출구조사가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오세훈 후보. 맞아요. 이건 뭐 한 5, 6% 진다고 나오다가 그렇죠. 이거 이번에 이겼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진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경남의 박완수 지사도 그렇죠. 이번에 진다고 나왔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오류예요. 이거 출구조사 이거 정말 이제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박영환 앵커께서도 방송인이시니까 좀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출구조사가 옛날에는 좀 맞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틀리게 됐냐면,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번 사전투표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사전투표가 한 23% 거의 전체의 4분의 1 되잖아요. 이거는 출구조사가 안 됩니다. 전화 여론조사로 이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전화 여론조사가 알다시피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보정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방으로 치면요. 그 방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 불을 켜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4분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4분의 1은 여전히 깜깜하거든요. 근데 4분의 3만 조사해 놓고 4분의 1 깜깜한 거는 과거에 저 깜깜한 부분은 경향이 이랬으니까 요럴 것이다 하고 보정값을 둬서 대강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정값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민주당이 많이 찍는다. 민주당이 많이 찍으니까 저기다가는 민주당 가중치 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게 이제 사전투표가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20, 30대 사전투표 많이 찍는데 20, 30대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의 경우만 봐도 오세훈 시장을 더 많이 찍었어요. 그렇죠. 이대남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도 30대는요. 남자는 물론 여자까지도 오세훈 시장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층이라고 민주당 찍는 층이 아니다는 게 나오고, 오히려 젊은 층은 이제 국민의힘 찍는 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중장년 30, 40대, 5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에 출구조사를 한 방송 3사와 그 여론조사 업체는 약간 좌편향됐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옛날의 그런 경향을 그대로 지금 반영해서 그렇게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출구조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까 출구조사도 이제 엇나갔지만
일반 여론조사도 보면 이제 특히 보통의 경우에 뭐 전화 상담원을 통한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자동응답으로 하는 게 더 정확했어요.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 때나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샤이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은 조금 뭐랄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야권 성향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샤이 보수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ARS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샤이 보수들이 조금 마음 놓고 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샤이 보수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역설적으로 이제 맞게 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아주 그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과 전국적인 어떤 모집단을 많이 늘리지 않고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차라리 벌써부터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AI 베이스로 좀 달라지는. 그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첫째, 이 전화조사도 왜 틀리냐면요. 알뜰폰이 안 잡혀요. 그렇죠. 알뜰폰이 안심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알뜰폰이 아시다시피 20대 젊은 층하고 노년층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지금 의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20대하고 노년층 어딥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뜰폰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알뜰폰이 배제된 이런 현재의 전화 여론조사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된 제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웃을 수 없는 승리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첫 문장, 리드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기는 이겼다. 그러나 승리 같지 않은 승리였다. 맞습니다. 자, 승리 같지 않은 승리였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장 아픈 데였을까요? 역시 서울시장일까요?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갑, 부산 북갑. 결국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그 차기 대선에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스타급 두 사람이 생환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뭐 또 하나 더블로 타격을 먹은 게 하필 그 두 사람에 맞선 민주당 후보가 전부 명픽이에요. 대통령이 대놓고 내놓은 이재명 상품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맨들하고 그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급 국민의힘 내지 결국은 범국민의힘 그 차기 대선 주자감 후보들이 다 싸워 이겼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뼈아픈 패배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뼈아픈 패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패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초반에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후보가 이제 크게 부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과는 보니까 태상 명동 서일필로 끝났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아까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제 부산 하정우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행보들 그런 것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제 물론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거에 많이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언행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벅스 사태, 5.18 논란, 그리고 일베도 토벌하겠다고 이제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오세훈 시장 케이스의 경우에는 GTX 이거 뭐 경찰 조사하겠다. 그다음에 서서문 고가 무너지니까 압수수색했잖아. 그거를 사전 투표 날 했잖아요. 원래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게요. 검경은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죄 지은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수사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선거와 가까워지기만 하면 이것들이 선거 개입하네? 그렇죠. 하고 난리를 쳐요.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지난번 2년 전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정계에 다 은퇴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몇 개 좀 해보려고 하는 거를 친문 의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니 총선이 임박했는데 무슨 이걸 갖고서는 경찰 검찰이 개입하려고 그러냐? 선거 개입이다. 이래가지고서는 또 그때는 검경이 그냥 애써 하고서는 그냥 다 내렸어요. 아니 그랬던 민주당이 말입니다. 딴 날도 아니고 사전투표 당일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떻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저 오세훈 시장 그 시청을 압수수색하냐? 누가 봐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가? 저는 이건 해석 영역입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내세운 이 정원호 후보 또 뭐 한정우 후보 특히 정원호 후보에 더 해당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후보 이 정원호 후보가 조금 불안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좀 참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혹시라도 생각을 한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추측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진보를 결집시키고 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진보 내지 중도 진보적인 분들 결집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전투표 할 때도 네. SNS에 메시지를 냈지만 그렇죠. 본투표한 날 아침에도 네. 저질러들에게 네.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네. 그 저질러가 누구겠어요? 결국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권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뒤늦게 그것도 역풍이 불었다고 봐요. 저는 정말 역풍이 불었다고 봅니다. 제가 오면서 요즘 오늘 각종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오늘 평가하는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은 댓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번에 나 장도혁 미워서 원래 우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하. 스타벅스 막 예.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뭐 예. 너무 막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찍었어요. 오세훈 찍었어요. 이런 예. 말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젊은 층한테는 아니 커피 하나 그냥 생각 없이 그 스타벅스 들어가는 순간 내가 뒤통수를 의식해야 돼?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놔뒀다가는 나중에 정말 커피는 물론이고 내가 앞으로 생각하는 방향까지도 이제 내가 규제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저는 자유분방한 우리 젊은이들부터 했다고 보고 제가 오세훈 캠프에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오세훈 캠프에 물어봐서 지금 지지율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서소문 고가도로 때 조금 떨어졌대요. 계속 예. 치고 우상향하다가 서소문 고가도로 때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대통령 어떤 언행들 예.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니까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제 똥팔만 찼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저는 물론 지지층을 결집한 효과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호남에서 확 올라갔잖아요. 호남에서 확 올라갔는데 사실 근데 호남이야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니고 네, 네. 결국 대통령이 저는 그 얘기를 정치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면은 아마 수도권의 이제 호남 출신들 또 수도권의 어떤 이미 민주당에 마음 준 분들 네. 말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이것을 영향을 주고 결집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산을 해보면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마이너스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이 지지자들을 그 출구조사 결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 30대 여성이 네. 표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20, 30대 남성들은 원래 표를 많이 줘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달라진 거는 네. 20, 30대 여성도 오세훈 쪽에 표를 많이 그게 줬다. 굉장히 2년 전하고 자, 달라졌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스타벅스 가서 내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네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20, 30대 여성들도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있어서 네. 뭐 그 나이에 집을 사기는 어려울 테고 네. 뭐 전월세. 전세나 네. 아니면 월세로 이제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거로 봐요.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의 얘기인데 네. 김재섭 의원이 도봉 토박이잖아요. 네, 네. 도봉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도 갖고 그 장인어른이 계신데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홀로 되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그래도 사위하고 딸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살면서 뭐 이렇게 손주라도 가끔 보려고 글로 오셨어요. 그 전세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뭐 국회의원 특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니까 그 지역 부동산 업자들을 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럼 지역 그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도 막 생각해서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업자들이 다 도우려고 했는데 석 달. 매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장인도 그냥 단순히 한 20평짜리 아파트 전세 얻는 거, 그 도봉에서 석 달 걸렸답니다. 석 달. 석 달. 예.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 네. 다주택자를 또 마귀라고 하고 막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작 알고 보니까 마귀는 근데 보니까 그 대통령 밑에 많더구만요. 뭐 홍보자 대변인을 비롯해서 강남에 네. 다주택 갖고 있는 네. 사람, 네. 뭐 강남하고 용인에 네. 저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나중에 처분 위기에 몰리니까 또 용인만 처분하고 강남에 그렇게 엄청나게 시세 차익 누리는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는 사람 다 마귀들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언행을 뭐 취지는 알겠는데 돈이 마귀라지만 뭐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뭐 이런 말들을 그렇게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건 다 국민한테 계몽을 하려는 그런 입장 해서 하는 말일 텐데 계몽을 할 때 그렇게 험한 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을 하는 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본인한테 다시 부메랑 돼요. 예. 본인 주변에 그런 분들 많네. 예. 아니 본인 과거 보니까 그런 거 있네. 이런 거 다 계속 소환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취지는 알겠는데 조금 좀 말을 어투를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이렇게 그 뒤지게 된 거는 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나 네. 여당의 프리미엄을 갖고도 이렇게 득표를 못한 거는 네. 그 본인의 자체 경쟁력, 그러니까 네. 소위 정원호 후보의 매력도가 많이 좀 떨어진다. 오세훈 후보의 그런 네.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제 명픽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회피했잖아. 토론도 안 그게 하고. 결정타였다고 봐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약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 정원호 이분이 마치 무슨 위에 있고 어퍼독, 영어로 어퍼독 위쪽에서 이제 달리고 있고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밑에서 따라가는 따라가는. 이제 언더독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의 위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정원호 전 구청장은 민간인으로서 지금 그 시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도전자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권투에 붙으면 예. 판정으로만 가면 챔피언이 되게 이겨요. 도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파이팅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다구리 붙어서 뭐 KO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몰아붙여서 판정으로 가더라도 누가 봐도 도전자가 이겼다 하는 게 이런 게 사실 도전자의 어떤 그 올바른 전략이거든요. 근데 정원호 후보 그런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시장이야. 그리고 마치 오세훈 시장이 아닌 지금 민간이 추격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를 했는데 본인이 도전자인 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한 측면이 많았다. 가장 저는 결정적인 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뭐 나중에 아기 보고 오빠 해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건 후보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 보좌관이 이제 귓속말 한 거 들킨 거. 네. 저 뭐야? 지금 1,000만 서울 세계 3위 지금 글로벌 도시 수장이 지금 온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그 서부 이촌동의 국제 업무 개발 지구 거기에 앞으로 청사진 브리핑을 하는데 학자 내세워서 하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오죽하면 보좌관이 귓속말로 귓속말로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가 결정타였다고 봐요. 저는 서울 시민들 상당수가 이념으로 이번에 뽑은 게 전혀 아니고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원호 후보의 콘텐츠 자체, 자질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결국 아까 말한 금재섭 의원 장인만 해도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거고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딱 케이스 관련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김재섭 의원이 도봉이니까 거기 일반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 주택 재개발 조합 분들. 근데 이 재개발 조합하는 분들도 다 성향이 민주당 가까운 분들인데 맞아요. 이 재개발 지금 하려는 프로젝트 몇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1월 달에 11월 5 조치인가 해가지고는 그게 다 된 소리를 먹었어요. 전부 이 재개발들이 이제 올스톱하고 슬로우다운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대출도 그런 거 깎아버리니까 그걸 깎죠. 그다음 이사를 가야 재건축을 하든가 말까 할 거예요. 은행 대출 못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 업자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딱지도 지금 못 하게 했어요. 근데 딱지를 못 하고 근데 정작 그 이재명 정부 뭐 김용범 실장인가 하여간 그 안에는 딱지 과거 다 누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딱지를 못 하게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제 딱 올스톱이나 슬로우다운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조합장들이 김재섭 의원한테 그랬대요. 저희 박원순 시장 때 딱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내년에 또 만약 민주당이 시장 되면 딱 박원순 2 됩니다. 시즌 2다. 네. 근데 저희로서는 뭐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전 그런 상관없고 아니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박원순 때로 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작용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이제 구별로 이제 서울시의 25개 구에 이제 오세훈하고 그렇습니다. 정원호 득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세훈 후보는 뭐 강북 지역이나 뭐 금천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비교적 한 45% 정도는 득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은 강남 3구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폭넓게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표를 얻은 거예요. 바로 그런데 결국 부동산하고 연결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도봉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지금 그 재개발이나 부동산 이슈를 갖고
현 정부나 민주당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 원래 근데 민주당 지지해온 분들이 불만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완전 간과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뭐 서울 시장 서울 일터라도 우리는 계속 부동산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마지막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 이거는 서울이 아니면 경기도긴 합니다만 용인의 현근택 후보가 토호제에 반대한다. 진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까지도 지금 토호제를 전부 부동산 계엄령을 때려버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지금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현근택 기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는데 본인이 그 떨어지기 직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매달린 게 뭐예요? 나부터 앞장서서 토호제 이거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앞으로 치명적인 게 현근택 이분은 단순한 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 그죠. 이재명 대통령 호위 무사였어요. 그렇죠. 변호사 아닙니까? 이재명의 변호사였어요. 이재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수호를 해야 되는 방탄조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 토호제 이거를 대놓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소재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재명 호위무사까지도 반대하는 토호제를 그렇죠. 왜 이재명 정부는 계속 강행하는 거냐? 당장 현근택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무슨 반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인시장뿐 아니고 이제 성남시장도 역전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제 지켰잖아요. 네, 신상진 시장이 잘 됐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제 분당이 있고 이래서 그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 용인, 분당, 안산 지금 보면은 아니 안산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켰어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제가 알기로 지금 31개인가 중인데 19개인가가 아마 그 국민의힘이 됐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추미애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당 바람이 불고 구도가 친민주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추미애 이분이 경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이 경기도 관계 없어요. 광진구에서 서울에서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남 이제 한 번 간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분이 된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놈의 그 조작 기소 내지 뭐 사법 검찰 개혁 이런 거 그 법사위원장 해가지고 사실 그 정도 다선되는 분이 무슨 법사위원장을 또 합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하면서 뭐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다가 본인의 유튜브 촬영팀 갖다 놓고 개딸들한테 보란 듯이 계속 그 법사위원회에서 거기서에서 그냥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개딸들 좋아하는 주장만 한 끝에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추미애 후보가 뭐 압승을 한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시장들, 기초단체 여기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됐다는 거 이것도 저는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좀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성남 분당은 어디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그쵸. 정치적 뿌리고 그다음에 신상진 시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형님 같은 분이고요. 옛날에 시민운동 같이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른바 김현지 실장 맨 처음에 그 연을 맺게 된 것도 이제 신상진 시장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그치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간사 밑에 하나 밑에 회계 담당으로 쓰자 해가지고 신상진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같이 면접도 본 사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의 시시콜콜한 걸 잘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청와대도 그렇고 성남시장만큼은 이제 부담이 가는 신상진 시장은 어떻게든 날리고 김병욱 후보 꼭 당선되게끔 굉장히 마음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욱 후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도 명픽이야. 명픽이 다 줬어. 명픽으로 이재명 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형이 명픽을 이긴 거지. 부동산 덕분에. 네. 저는 이제 그 가끔씩 이 정청래 대표가 뭐 실언도 많이 하지만 옳은 말을 가끔 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강동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가 가지고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라는 말을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미래를 좀 투시해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서울 탈환을 못해서 아프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탈환을 못해서 아프다? 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번에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 행보가 누가 봐도 좀 많이 발길이 안 간 데가 있어요. 전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부산하고 경남이에요.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 부울경 별로 안 갔어. 안 갔죠. 하남갑 특히 북갑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재명 맨 하정우를 당선시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가서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오빠 파동을 정청래 대표가 일으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오지 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 정청래 대표 혼자는 안 가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폭탄도 떨구고 뭐 다른 의원들도 보내주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 게 별로 안 보여. 특히 경남은도 그랬습니다. 경남에 김경수 도와준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결국 서울입니다. 왜 그러냐? 서울은 이재명 픽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원호 후보는 또 약간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같이 겨뤘던 분들이 전현희,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정원호 후보에 비하면 다 다선이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이 이미 도전해본 전력도 있고 서울시장 하고 싶은 어떤 욕망도 강한 분들이고 자, 이런 분들하고 사실 굉장히 좀 험하게 싸움 끝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기가 어려운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었다. 그냥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영향력과 조직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환경도 좀 작용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제일 지금 뼈 아픈 거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후보였다는 거. 이게 제일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런 말들 하나하나 하는 건요. 이미 전당대회에 모두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이 선거 패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라. 오늘 아침에 송영길 전 대표 이제는 이제 인천 연수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YTN 프로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단호해요. 이번에 보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막 졌고, 그다음에 뭐 원래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곳에는 당력을 막 쏟아야 했고 전북 같은데 이런 거는 분명히 나중에 가서 책임 따져야 된다고 지금 오늘 그러고 나섰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청래 대표도 무슨 소리? 우리 송영길 의원, 당신이 모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나도 이재명 대통령 하라는 대로 정원호 서울에 공천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 뭐 나만 책임 있나? 당신들은 책임 없나? 그리고 이거 픽한 분은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네. 뭔가 이분이 가끔씩 정확한 말을 하기 때문에 네. 감옥 갔다 온 이재명, 네. 서울 탈환 못해서 아프다.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주어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공공국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서울 있죠. 탈환 못해서 아프다. 네, 아프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도 다시 재소환합니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가 탄핵 선고 내리기 직전에 그 정청래 당시는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이 그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때로는 역사에 도도한 물줄기가 암석을 만나서 뭐 돌아가기도 하고 후퇴해 보이는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대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앞을 향해 전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탄핵 선고가 안 되고 기각이 될 가능성을 암시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그 밑에 그리고 하나 첨부한 게 있어요.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여론조사. 맞아. 네, 그래서 1위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거든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때는 정확하게 본다고.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여론조사를 딱 붙여요. 그리고 도표까지 붙여가지고 SNS 냈다가 우리 이재명 개딸 적극 지지층한테 정청래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내렸지만 뭐 이미 내렸다고 그게 안 남나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 근데 이번 이제 그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패배는 했지만 희망이 있는 패배였고, 그렇죠. 민주당은 패배했는데 희망이 없는 패배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승리했는데 민주당은 승리했는데 희망이 없는 승리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많이 빠져버렸죠. 그렇죠. 자, 그거는 아마 대선 주자의 그 생존 여부를 놓고 이제 그런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부산에서의 한동훈 후보의 등장은 여러모로 이제 보수층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한동훈 후보의 승리는요. 결국은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보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윤 어게인과 타협하면서 같이 가려는 듯한 세력에게 보수 민심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안 돼!
장동혁 안 돼. 장동혁이 내세운 박민식 안 돼. 네. 확실하게 저는 이번에 심판했다. 배제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보수가 살 길은 한동훈 후보로 상징되는 확실하게 윤 전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그리고 계엄은 잘못한 거 맞고 탄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국민한테 절절히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법과 양심과 상식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정책과 미래로 승부하는 보수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돼야 된다는 것을 민심이 강력하게 이번에 규정해 준 겁니다. 이런 민심에 이번에 준엄한 심판을 또 모른 척하면서 마치 그 몇 석 얻은 거 이걸 가지고 이게 내 승리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또 어거지를 부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한다면은 저는 이 당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금 보수 진영 내지 중도 보수 중도층이 정권 견제하라고 뭐 서울이라든가 또 영남 지역이라든가 또 그다음 국회의원 의석 몇 석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시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다 꺼지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총선이요 2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이미 총선 모드라고 생각을 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민심의 요구에 보수 진영 국민의힘은 부응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년 뒤에 총선이 있고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서울시장에 5선에 이제 오른 오세훈,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한동훈. 네. 결국 이제 복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보수당에서 대권 후보가 네. 다시 부상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쪽은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더라면 아마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가 떴을 텐데. 네. 그다음에 김경수도 탈락.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측면에서 민주당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권인 조국. 조국. 셋 다 거기도 날라갔어요. 낙마했잖아요. 네, 다 날라갔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정청래 대표하고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히려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아마 화장실에서 웃을 것이다. 일부러 쓰러뜨렸다. 아니 결국은 경쟁자들이다. 험지로 보낸 거잖아요. 험지로. 물론 공천을 해준 거지만 다 험지잖아요. 그러네. 다 험지고요. 특히 뭐 오지 말라고 한 측면도 있긴 있지만 경남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 이런데 별로 이렇게 지원이나 신경 안 써줬어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신경을 쓴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 그러니까 지금 비판의 소리가 나고 책임론이 돌죠. 선거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게 당 대표의 어떤 자세가 되어야 했었는데 선거 승리는 후순위고 1순위는 보니까 본인의 당권 유지 확대. 이거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또 묘하게 지금 정청래 대표 차기 당대표는 물론이고 대권까지 꿈꾸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향후 대권 주자로 범여권에서 본다면 당연히 김부겸, 김병수, 조국이란 말이에요. 셋 다 이번에 그냥 치명상을 입고 지금 낙마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타 쌍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피야 삼피. 그렇게 됐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김부겸 후보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여론조사가 이번에 이제 맞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압도적인 우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부겸 후보가 꺾인 그 시점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 그거가 영향을 줬거든요. 공소 취소가 엄청났습니다. 자, 결국은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아니에요? 큰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시장 되면은 공소 취소 그 특검 막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또 김부겸 후보가 너무 늦게 냈어요. 너무 늦게 냈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는 대통령이 처음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이걸로 피부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표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김부겸 후보가 좀 강단이 있었다면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지금처럼 워딩을 분명하게 했어야죠. 아니 그때 그 공소 취소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할 때 김부겸 후보는 기자회견 자청해서 딱 나와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냈어요. 공소 취소 잘못됐고 내가 대구시장 되면은 공소 취소 확실하게 요구하겠다. 그리고 공소 취소 요구했는데 안 받아주면 난 대구시장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저를 공소 취소를 막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만약 그랬으면요. 그럼 당선됐을 것 같아요. 아주 당선됐을 겁니다. 당선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미루고 있다가 그 막판 사흘 전에 저는 그렇죠. 그때 이미 난 낙선하겠구나. 그런 생각 거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다가 그걸 단일한 이슈로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는 않고 슬쩍 유세 중에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전 김부겸 총리 김부겸 후보 참 좋아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이름이 부자가 부록이고 겸자가 겸상이냐? 예.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걸 부록이나 겸상에 그냥 슬쩍 얹는 식으로 그 중요한 이슈를 던지냐고요. 처음부터 강단 있게 그걸 갖고서 그쵸. 승부를 걸었으면은 저는 그 굉장히 그 대구 시민들이 그 김부겸 다시 보고 아마 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김부겸 후보는 그 개인의 실패고 뭐 대구 경북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총리까지 지낸 민주당의 자산인데 그런 사람을 대구라는 험지에 그 이제 다 꼽고 이제 지지를 요청할 때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민주당이 대구로 상징되는 보수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마음에 다가가겠습니다라는 거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공소 취소 같은 꼼수는 안 부리겠습니다거든요. 예. 그게 진짜 김부겸을 꽂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김부겸을 꼽기는 꼽았는데 행동은 김부겸을 꼽은 그런 어떤 뜻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구 시민이 그 김부겸 꽂은 건 신용이고 너네들이 우리한테 마음에 오겠다는 건 신용이고 너네들은 법도 안 지키고 니네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김부겸 왜 뽑아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사실 김부겸 후보예요. 그러니까. 나를 꼽았을 때는 대구 시민들이 이 정권을 좋아할 수 있게끔 정권이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등을 확 돌리는 행동을 막 하면서 그냥 김부겸 뽑아 주의소 이게 되겠습니까? 김부겸만 죽은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거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뭐 그 주어는 없는데 네. 검찰이 잘못했으면 취소도 하고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거 끝난 뒤에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판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은 사람이 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의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하리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밀어붙일 것 같아요?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울산시장 당선된 김상옥 그 당선자부터가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미 굉장히 저는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을 결국은 그 뭐 크지 않은 차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뒤져있던 오세훈을 결국 서울 시민이 뽑아주었고 그리고 또 불과 선거 며칠 전에 어쨌든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지는 안전상의 큰 문제 책임을 오세훈 시장이 당시 안 질 수가 없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뽑아줬다는 것은 저는 그 공소 취소 그 법안 밀어붙이기로 상징되는 그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 어떤 지금 폭주 그리고 어떤 입법 전횡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견제를 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커피 하나 사 먹는데도 신경 쓰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서울 시민, 특히 중도, 특히 젊은이들한테 먹힌 결과가 이렇다고 보고요. 법조인들이 특히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날 그 얘기 듣고 법조인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야, 저 발언은 보니까 아니 검찰이 잘못하면은 뭐 사과하고까지는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검찰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 근데 지금 검찰이 취소하라는 거는 공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하고 있는 사건 케이스 중에 취소라는 어떤 그 거론이 되는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취소하는 게 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취소란 말을 그 앞에 목적어를 빼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얘기한 거 아니냐. 그것도 그렇죠. 검찰총장 대행, 지금 검찰 총수가요. 원래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게 출석하는 거예요? 저는 구자현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저는 이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자는 지금 당장 검찰총장 대행 자리를 내려와서 저는 나중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상용 검사 징계 같은 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징계 요구를 본인이 지금 총대 메고 망나니처럼 하고 있을 뿐더러 그다음 과거에도 보면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도한 거잖아요. 주도한 거죠. 누가 봐도 지금 법무부 장관 차관 압박하니까 그 저 본인이 그냥 알아서 예스하고서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건만 해도 그런데 이 국무회의 참석은요.
검찰총장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기자 생활 해봤지만 기억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도 없어요. 검찰총장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나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오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저는 뭐 나오라고 말을 했나 안 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의중을 헤아렸으니까 나간 거지. 아니 그러지 않고서 나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총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대통령 의중이 나오라는 얘기구나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나갔고 나가니까 또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고 제지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자, 입장 바꿔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때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뭐 이거 들여다보나 마나 할 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매주 국무회의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느 날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앞으로 이 보고를 좀 업무 보고 좀 하시오 하더니 끝나고 검찰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뭐 앞으로 기소나 수사 같은 거 이런 거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 소리 해봤다고 칩시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자기 부인 또는 또 정권 관련된 수사하지 말라 취소하라. 지금 이렇게 대놓고 요구한 거 아니냐? 탄핵. 이원석 너는 탄핵. 대통령 너도 탄핵. 100%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검찰총장 참석부터가 국무회의 이것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참석 전후 티타임이라든가 이럴 때 얼마든지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대통령이 거기서 눈만 꿈쩍해도 뭐 특정 사건 관련해서 눈만 꿈쩍해도 검찰총장의 압박을 안 받습니까? 하나 제가 일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이재원석 검찰총장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날은 가서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유일하게 대통령 보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임명장 받고 돌아가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총장님 잠깐만요 하더니 딱 새로 신품 핸드폰 박스째 줘요. 그러면서 이거 비화편인데 필요할 때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딱 받아들고 야, 요거는 언제든지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원석 총장이 그 박스를 받아갖고 그냥 그 박스 뜯지 않은 채로 검찰청에 복귀를 해서 자기 딱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서랍 첫 번째 열고 집어넣고 열쇠로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열쇠는 어디다 저기 멀리 팽개쳐버려갖고 집무 기간 내내 그 전화는 박스도 안 뜯긴 채 그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가 이원석 총장이 물러나는 날 본인의 집기를 정리하면서 열어보니까 이게 있었지 해서 박스 그대로 다시 대통령실에 돌려줬답니다. 이게 정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석 총장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검찰총장.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화 주는 것도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세상에 직접 참석해갖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뭐 취소도 해야 때로는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예서나 하고 있는 이거는 이 자는 검찰을 총수는커녕 검사의 자격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윤석열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까? 네. 정치 검찰이라고 하고. 네. 그런데 정작 이원석 총장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자는 이제 가가지고 국무회에 참석을 하고 그것부터 말도 안 대통령은 되고요. 네. 취소 운운하면서 그 사실은 그 발언 자체도 헌법에 반하는 발언이에요. 그럼요. 대통령이 절대 검찰총장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본인은 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했다 그러지만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취소 논란이 있는 거는 본인 관련 사건 말고 뭐가 있어요. 뭐 누구의 뭐 음주운전이 있어요. 누구의 뭐 어디 뭐 누구의 성비위가 있어요. 지금 본인 관련 사건들이잖아요. 그걸 갖고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조작 기소됐네 뭐나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그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사건을 취소하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조국 대표 운명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예. 본인은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출마를 했고 내가 3표 차로 1등하겠다고 했는데 또 3등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일종의 이제 선장을 잃어버린 건데 이게 민주당하고의 통합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민주당과의 통합에 더 어려워진 게 결국 조국 후보가 거기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의석을 잃었잖아요. 원래 민주당 의석이 있던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의석이 되든 아니면 내 의석이 되든 국민의힘을 못 오게 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참전해가지고 결국 국민의힘 지역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조국이 싫고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조국만 없었으면 이번엔 조국 표하고 김영남 표 합쳐 보니까 유해동 너끈히 이기겠던데. 예. 아니 결국 조국이 들어와서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버텨가지고 결국은 유해동한테 어부질이 준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는 이게 더 조국이 그 국민의힘 제로가 아니라 국민의힘 플러스 원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픈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드는데 아주 핵심 공신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특히 친명계에서는 더더욱 합당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로 이제 사실 조국은 끝났다. 친명 강경파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정말 조국 나쁜 사람이고 그다음에 조국을 은연중에 보니까는 감싸는 듯한 이 친청계 그리고 그걸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김어준 그리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정청래 너무너무 밉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끝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하고 반드시 김영남이 싸워서 이기게끔 하면서 조국은 아예 3등으로 밀어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공공연히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3등으로 간 건 맞았죠. 근데 김영남이 1등이 아니라 2등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만 조국이 3등이 됐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친명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더더욱 이제 조국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조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라는 이제 어떤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이제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이번에 조국 후보가 이런 식으로 평택 민주당 지역구였던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국민의힘 후보는 저격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과거만 계속해가지고 진흙탕 싸움 만들어서 공멸하지 않았냐. 이게 정말 우당 대표로서 할 짓이냐. 거의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송영길 후보 의원 이번에 이제 아마 전당대회 나오거나 적어도 전당대회 페이스메이커로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조국 문제를 가지고서 분명히 또 명천 간에 어떤 논의가 있겠지만 친명 쪽의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조국은 이제 이걸로 끝났다. 끝났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유시민 씨도 그렇고 이제 김어준 씨도 그렇고 어쨌든 조국 후보의 이제 백그라운드잖아요. 이른바 이제 친문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걸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 조국 후보하고 조국 대표하고 이제 뭐 김어준 뭐 그런 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끝까지 가죠. 이게 사실은 저는 민주당의 앙시행 레짐을 어떻게든 이번에 다시 또 권력을 갖게 만들려는 그 일반 보수 반동 이런 거가 어떤 흐름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친명계가 헤게모니를 잡았다고는 하나 당권은 다시 친문을 또 이렇게 대표하는 정청래 대표가 잡는 등 굉장히 그 친명계 헤게모니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거에다가 다시 조국과의 합당을 통해서 확실하게 친명계의 헤게모니를 내리누르고 다시 친문, 친노, 586 이제 이런 원래 민주당의 구당권 세력이 다시 이제 민주당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앙시행 레짐의 획칙이거든요. 큰 틀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앙시행 레짐에 대한 그 어떤 욕구는 굉장히 커요. 관성이란 것도 있고 또 그다음 민주당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앙시행 레짐의 본질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윤석열 정권으로 바꿨을 때 이미 우리 국민은 선택했다고 봐요. 이거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위선 그리고 뭐 탈원전이나 무지막지한 부동산 정책 등등 여러 가지를 봐도 퇴행적이고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이제 구민주당 노선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반성을 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취소 논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노선 뭐 예를 들어 친원전 또 그다음에 일본과 좋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또 부동산을 공격하지만 대신에 주식이라는 어떤 다른 또 어떤 그 경제적인 또 활로를 열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의 실용 노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거는 또 이제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보다 훨씬 낮은 이유가 바로 그 간극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유시민, 김어준, 또 조국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까지 광의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 60%까지 올라갔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면 다시 40%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제적인 민주당으로의 전환을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조국과의 합당 또는 이번에는 평택 지역 이번에 보궐선거에서의 조국과의 단일화 이런 계속 시도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친명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 막고 있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조국 후보가 조급증을 참지 못하고 국민의힘을 저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당이라는 민주당 김용남 그냥 진흙탕 거기에 네거티브로만 가다가 결국 유권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끝에 공매라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절대 이분들 포기 안 합니다.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우리는 공수 취소에 찬성한다. 검찰 개혁 그리고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게 우리 조국 혁신당이다. 검찰의 잘못된 정치 칼날에 제일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우리 조국 혁신당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 지도부의 공수 취소에 적극 찬성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입장을 내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합당까지 못하더라도 뭔가 정책 연대를 한다든지 또 2년 뒤 총선에 공천 연대를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지금 하면 근데 이거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을 지금 갖다 바치겠다. 뇌물 공세. 근데 저는 이번 평택을 통해서 그런 식의 꼼수는 국민한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센 역풍에 휘말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 전당대회 때 이제 현재는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네. 일단은 우리가 3파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그렇게 있을 것 볼 수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에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뭐 공력을 쏟아가지고 이제 전북은 이제 이겼어요. 수성했는데. 민주당이 이겼는데 네. 또 한 가지 변수는 김용록 전남지사가 네. 지난번에 이제 민영배 후보하고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네. 뭔가 여론조사할 때 네. 뭔가 좀 장난질을 한 것 같다라고 네.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안 받았다. 그런데 2천여 통.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타도 정청래.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국하고 이제 털보,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밀겠죠 정청래를. 네. 일전이 붙을 텐데 누가 이길 거로 봐요? 이게 저는 굉장히 피 튀기는 혈투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상하기 어렵죠. 쉽사리 어떤 그 누구한테 향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작년 전당대회만 해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막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민주당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좀 따뜻하게 양진역에서 또 그다음에 총선도 좀 멀찌감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여유롭게 우리 경쟁해 보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당대표가 2년 21개월 남은 총선 공천을 합니다. 의원들의 생사가 걸린 그러한 그 공천을 주도하게 되는 게 이제 다음번 당대표인 거예요. 이거는 의원들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번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권 중반기 들어가는 데다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외형은 승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집권당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래서 이제는 좀 대통령의 정책에 목리에 안 부리고 딴지 안 걸고 적어도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발표하는 날에는 당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신문 헤드라인을 대통령이 나가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는 날마다 딴소리 해가지고 이제 신문 일면톱 뉴스 일면 메인 뉴스 꼭지가 바뀌잖아. 이제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는 본인들의 생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집권 중반기에 본인의 리더십 유지, 절체절명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거의 피 튀기는 혈투가 나올 것이고 저 김용록 저분이 저걸 올린 것은 이미 송영길 당선자가 저하고 며칠 전 인터뷰할 때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이번에 각종 공천을 관여한 민주당 발주 여론조사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이곳이 전부 정청래 대표랑 가깝거나 무슨 뭐 학연이 있거나 뭔가 굉장히 편향적이거나 이런 걸로 다 소문난 업체들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 발주부터 뭔가 이게 대표 편향적인 게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남 광주에서 민영배가 500여 표차로 이겼는데 뭔가 누가 봐도 딱 전화해갖고 물어보는데 김영록 지사 후보 쪽을 편들 만한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게 2천여 통에 달한다는 게 2천, 3천여 네, 통. 그렇죠. 그래서 2천에서 3천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건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표차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 김영록 표를 날려버린 거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록 전 후보의 그런 주장에는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당선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도 있을 것이고 친명들의 어떤 다 지금 이제 이게 다 연합된 그런 목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봐요. 선거 책임, 공천 잘못한 책임, 그다음에 불투명한 공천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 제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전체 이제 사실상 승리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이걸 세게 물어서 그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공천 과정에 여러 불투명한 의혹 이런 부분은 네. 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 이슈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그건 자제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근데 모르죠. 그 밑에 본인들은 안 하지만 그 밑에 좀 그렇죠. 강경파 무슨 무슨 당원들이 김영록 지사는 보통 어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엄청 화났어요. 엄청 화났죠. 지금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해당 행위일 것 같아서. 알다시피 호남이라는 데는 공천 잘못하면은 네. 진짜 정말 뭐 우스갯소리 뭐 옛날에 살인 난다는 얘기 있을 정도로 네. 그 무시무시한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서는 이제 현직 도지사 날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번에 이제 고전했고요. 전남 광주에서는 그 주로 기초단체 무슨 군수라든가 이런 데서 또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좀 대표가 사천한 거 아니냐. 정말 그 예를 들어 현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전자들 다 쳐내고 뭐 이런 과정 아니냐 해가지고 정청래 상여가 등장했어요. 네네네. 상여 강진에서는 그럴 정도로 지금 그 논란과 반발이 많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공천한 것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울산 남갑인가요? 그렇죠. 여기 네. 그 김상욱 시장 당선인 지역구죠. 네. 그 김상욱 후보도 뭐 자기하고 상의조차 안 했다고 내리 꼬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상욱 후보가 그다음에 지금은 화냈어요. 충청도 네. 정진서 전 비서실장 나오려다가 이제 네. 그 윤홍근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공주청량이죠. 네. 여기도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민주당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수현 의원. 근데 여기도 졌어요. 졌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정청래 후보의 공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아요? 당연히 놀라있습니다. 특히 그 부산 울산 남갑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그 시장 이제 후보 나가면서 당연히 그분이 당연히 그 후보가 거기 이제 원래 지역구 의원이니까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후임에는 좀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누구냐면 김두관 전 장관이에요. 김두관 또 경남지사죠. 김두관 전 지사의 경우 원래 그 북갑에 좀 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재수 지금 이제 시장 당선인도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김두관 이 전 지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나가서 한동안 올 텐데 아마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다.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류가 바뀌더니 전재수 그 당시 후보죠. 딱 보니까는 하정우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김두관 나왔으면 모르지. 그거 진짜 어떻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관록의 김두관이면 하정우 같은 실수를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두관 내보냈으면은 정말 한동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하정우 갑자기 전재수가 이제 하정우 쪽으로 확 돌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럼 뭐 나는 뭐 그냥 열외로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김상욱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울산. 예, 원래 김상욱하고 김두관이 좀 알고 지냈는데 김상욱이 형님 하면서 굉장히 그냥 살갑게 다가와서. 그럼 자기 지역구를 얘기했구나. 네, 형님이 내 지역구 맡아주세요. 거기 맡았으면 김태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 싸움 됐었죠. 김두관 이분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 소속이지만 굉장히 중도 실용적인 분입니다. 예, 굉장히 중도 실용적인 리틀 노무현이라 그래서 또 노무현 어떤 또 그 친노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그 김두관 이분이 울산 남가면 굉장히 딴 사람도 아니고 원래 거기 지역구 의원이 자기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여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김상욱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정치에 초짜인 변호사 출신을. 그래서 전태진 후보를 내서 김상욱 본인도 굉장히 이제 섭섭하고 화가 났다고 보고요. 김두관 이분은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김상욱 이제 선대위원장 맡아갖고 많이 도와주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상욱 후보 당선에는 관록의 김두관 전 지사가 이거저거 많이 도와준 건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것도 아까 그거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김경수, 김부겸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김두관 이분도 이미 대선 주자급이거든요.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리틀 노무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부담되는 이 PK 쪽 지금 PK, TK 지금 저 민주당 대선 주자급들 다 지금 험지로 보내거나 아예 공천을 안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두관 이분은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 때문에 또 피본 것도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부산 북갑에 김두관 얘기가 나왔다가 하정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정우가 좀 더 이제 친명 색깔이 강하고 당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하정우가 왔다는 얘기는 단일화 절대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부러 그런 전재수 그때 후보는 모든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조국이 부산에 온 데더라. 북갑에 나온 데더라.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조국이 북갑에 오는 순간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조국 대 한동훈 그리고 그것만 이제 완전히 그냥 부산 그 관련 선거 뉴스가 도배가 되는 데다가 조국이 부산에 오면 어떻게 돼요? 딸 부산대 의대 입시 파동이 다시 재현되면서 조국이 부산에 한 짓거리를 이제 다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전재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조국 절대 부산에 못 오게 하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북갑에 이재명 대통령 분신 같은 사람을 저 공천해 버리면 조국이 알아서 저기는 죽어도 단일화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이분의 공천에 뒷말이 굉장히 많은 게 우선 친명계가 다 반대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나오면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다 그래요. 이 하정우 이분이 좋은 인재지만 지금 갑자기 선거 뛰어드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다음에 또 우상호 이분은 내가 우리 정우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이 사람 전문가지 정치 생각 없다. 이거 내가 볼 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하정우 후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고 좋지만 지금 당장 거기 뛰어들면 쉽게 그렇게 선거판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게 하정우를 공천하는 게 하정우를 정말 당선시키는 뜻이 아니라 전재수의 경우에는 조국을 막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북갑 보니까 승리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뭐 내가 특별히 여기다가 내가 미는 사람 낼 이유가 없고 나에게 경쟁자가 될 사람 해줄 이유도 없고 대신에 대통령 픽했다는 사람 해주면 난 대통령한테 한 상 말아 바치니까 이건 좋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거 승리 가능성보다는 각자의 개파적인 이득을 쫓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정우가 공천된 측면이 있다. 이러면 선거는 지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장도혁 대표 운명 관련해서 짧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장도혁 대표는 이제 서울도 이겼고 한 광역단체장에서 4개.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경북 빼고는 뭐 다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름대로 뭐 선방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그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웬만큼 가져왔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 위기는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 물러나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큰 위기 아닐까요? 당연하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일단은 무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 어떻게 봐요? 후보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당대표 물러나라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버틸 수 있을까요? 당분간 버티겠죠. 당분간 버틸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4군데 이제 광역단체 했으니까 나름 당권을 지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냐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거는 오히려 장동혁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장동혁 절대 이제 우리 서울 시내 유세 오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배현진 그 의원 측근 오세훈 측근 배현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장동혁 오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둘 다 중도 보수 스타일이거든요. 강경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박형준은 떨어지고 오세훈은 됐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장동혁 장동혁을 배제해서 선거 치렀고 그다음에 그 박형준은 장동혁인 그 장동혁 그 개소식에도 장동혁을 본인 그 선거 캠프 개소식에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이 미는 박민식하고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같이 하고 쓰리박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장동혁을 계속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인 게
저는 결국 박형준 이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 아주 박빙차로 지는데 굉장히 큰 마이너스 간표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이번에 장동혁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을 어떻게든 배제하고 치른 사람들이 됐지 장동혁을 오히려 끌어안거나 장동혁하고 함께 유세를 허용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박형준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흠이라든가 김진태 이런 분들도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입장을 보였지만 장동혁이 올 때 결국은 제대로 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는 장동혁도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지만 그런 게 굉장히 좀 컸다고 보고요. 반대로 완전히 장동혁을 배제하고 또 장동혁 본인도 찾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승을 한 분이 바로 유희동 후보입니다. 그렇죠. 유희동 의원이. 거기도 평택에도 전혀 안 갔어요. 예. 정말 평택이 희한한 곳인데 평택은 범죄자 내지 범죄 의혹자 집합소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남 조국.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집합을 하는데 정작 양당 대표는 다 안 찾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다 당권 때문에 그 격전지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결국은 당대표가 안 돌봐준 김용남 후보는 떨어졌고 당대표가 결국 오지 못한 거부당한 유희동 후보는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장동혁 이번 선거는 장동혁 마이너스로 선거 전반이 패배했지만 그나마 거기서 선방하거나 이긴 사람들은 전부 장동혁을 프리 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절대 당권 지금 자리를 이제 연연하지 말고 오늘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티더라도 시한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민심이 깡패예요. 자,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장동혁 물러나고 한동훈 들어올까봐 장동혁을 잠시 계속 바람막이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런 바람막이 조금 해서 문풍지 바람을 막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심은 태풍이에요. 민심 태풍이 뭡니까? 결국 이번에 박민식을 15%로 쪼그라뜨리고 한동훈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태풍입니다. 이런 장동혁 같은 불안한 이런 나무문 같은 걸로는 태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풍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의원들은요. 지금은 뭐 한동훈 부담되고 하니까 장동혁 일단 인정했다가 내년 9월인가 다시 이제 전당대회 임기 돌아오면 그때 뭐 나경원 안철수 지금 뭐 이제 나가겠다는 사람 해봐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거 얼마나 갈까요? 이제 언론에서도 거세게 때릴 거고요. 여론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장동혁 배제해서 지금 겨우 서울시장 지옥에서 돌아온 오세훈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본인의 이번에 역전 드라마를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장동혁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했다. 이러지 않고도 당선될 수 있던 내가 진짜 그냥 죽다 살아났다. 장동혁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서 물러나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부족 선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송파 강남구, 그다음에 광진 동작. 근데 이 14개 이제 선거 투표구가 다 오세훈 후보가 뭐 70-80%대 지지를 얻었던 곳이어서 그렇죠. 아니 왜 오세훈 후보 강세 지역에만 투표용지가 부족하냐? 맞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14개구 14개 이제 그 투표소인데 서초구의 반포 사동 제3투표소 여기가요 4년 전 지방선거 때 오세훈 득표율이 81.25%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문제가 지금 된 잠실 7동 제2투표소 여기가 4년 전 오세훈이 81.08을 먹었어요. 80%가 넘었어요. 80%가 넘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3위도 뭐 강남구 청담동 여기도 79%. 뭐 쭉쭉쭉 가서 다 그다음에 서초 송파 쭉쭉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14번째까지로 내려가는 게 동작인데 노량진 일동인데 여기도 54%예요. 여기도 오세훈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배분했냐. 이거야말로 부정선거. 애초부터 오세훈 떨어뜨리려고 이 준비한 거 선관위가 대놓고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만은 세상에 딱
투표율 50% 정도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그 수준에 맞게만 지금 투표용지를 공급했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굳이 해괴한 변명이 나오는 게 아마도 하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인수하면 남은 투표용지 갖고서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았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몇 명의 허황된 주장을 그 사람들 그럼 진짜 부정선거 뭐 했나? 그렇지 않고서 왜 그렇게 그런 허황된 주장하는 몇 명 때문에 항상 그 투표율이란 건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지방선거가 어떻게 꼭 50%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과거에도 보면 60%대까지 간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선관위도 다 볼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뭐 이 대통령까지 참전하고 이거 의외로 투표율 높겠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1년 365일 선거만 생각하는 집단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 기관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저는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오늘 당장 물러나야 되고요. 예. 그다음 사무총장이라든가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이거 저는 잘못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면요 문 닫아야 된다고 봐요. 저도 선관위에 대해서 과거에 예.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이 자기 자녀 특혜 취업시킨 거 제가 그렇죠. 밝혀내가지고 그 두 사람 모두 예. 옷을 벗기고 예. 감사원한테 60년 만에 감사받게 만든 기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선관위가 그런 행정 부실, 인사 비리 이런 거는 있지만 예. 그래도 선거 부정은 안 하는 집단이다. 전 예. 이제 부정 선거는 말도 안 된다. 그것만큼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 저 같은 사람조차 물론 지금도 부정선거 의도로 이런 걸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이 14곳이 어떻게 하나같이 오세훈 우세 예. 투표소였냐라고 저한테 비판해 온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하기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어느 분이 그걸 썼더라고요. 자기도 부정선거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부실 선거를 네. 하는 거 보면 네. 자기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럼요. 글을 당분간 얘기를 못 해요. 남긴 분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네. 밝혀야 되는데 당연하죠.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 필요하고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그리고, 특검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선관위 이 사무총장도 있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있는데 네, 네. 단순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 좀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의 참정권을 예. 이거야말로 그리고 사실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가요. 종이장 하나입니다. 아니, 종이값이 얼마나 돼요? 종이값이 그게? 얼마나 돼요? 예. 종이 세상에 종이를 지금 인쇄를 안 해가지고 예. 우리 소중한 국민의 참정권, 예. 우리 그 민주공화국이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될 참정권. 대한민국이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존재가 바로 선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유, 비밀, 4대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국민의 총의로 어떤 공직자를 뽑아서 그 공직자들이 국가기구를 구성해서 그래서 국가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선거라는 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기능 전체가 스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은 국가를 죽인 행동을 한 국가기관이라면은 그 국가기관 책임자들 당연히 저는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흥분하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선관위가 사실상 내란을 한 것이다. 맞아요.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정말 어저께 또 얼마나 더운 날이었습니까? 그 송파 같은데 보니까 되게 이렇더라고요. 예. 강남권은 오후에 특히 늦지막이 투표율이 올라요. 왜 그러면 이 강남권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 오후에 늦지막이 마실 가는 기분으로 4, 5시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날씨가 근데 더워요. 근데 왔는데 이 더운 날씨에 투표하러 오셨는데 투표용지가 없어. 그러면 떨어지고. 무작정 기다리래.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래. 이거는요. 테러예요. 테러. 이거는 저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무지막지하게 박탈한 것이고 하필이면 또 어떤 그 특정 정당이 좀 더 많은 지지율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적 오해를 부르기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실수도 아니고요. 이거는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1년 네. 베를린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한국적인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결국 이제 재투표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놀라웠던 게
뭐 재투표 여부는 뭐 그렇게까지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네. 당시에 이 사건 났을 때 이제 그걸 요구했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 쪽이나 네. 개표를 좀 중단해 달라. 개표 중단까지. 네, 그런데 네. 중앙선거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네. 본인이 판단 내리고 이거 서울시 선관위원장 소관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청와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문제 삼을 때 네.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의 일이다. 그런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에도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네.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이명박이 일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 예,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렇죠. 뭐 대통령 대법원에 대해서는 뭐 법 왜곡을 저질렀다느니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야 되겠다느니 막 하던 데가 왜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네. 민관위, 예. 명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명관위. 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그 충남에서는 김태흠 후보 지사 후보의 그- 벽보를 3일이나 김태흠 쪽 주장이긴 하지만 박수현 후보 벽보는 바로 그냥 부착이 됐는데 그 김태흠 후보 벽보는 그 며칠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MBC가 김태형 후보 선거 방송인가 네. 모두 발언을 그거 다 편집하고 아니 완전 삭제버렸잖아요. 안 나갔잖아. 그거는 어떻게 아니 그것에도 선관위 그건 예. MBC가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적 실수라 그러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도 거기만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지. 근데 그 선관위가 고발해야죠. 선관위가 그거 제대로 지금 뭐 대처했나요? 그다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투표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투표용지 딱 들어 보이면 딱 갖고 손에 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이 좀 상관 이리 그렇죠. 와봐요. 맞아요. 상관없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관위 관계자 직접 전화했어요. 이거 문제 안 되냐 그랬더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공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들고 나와가지고 카메라에 다 찍혔잖아요. 카메라에 찍혔는데 네. 그랬더니 거기 그 관리관이 그게 안 봤다 못 봤다 안 안 봤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천 시민 그분은 그 투표용지 들고 나서 했는데 그분은 왜 끌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논리는 그냥 간단한데 공개만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바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투표용지만 들고 나와도 당장 문제 삼을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바꿔요. 나이 드신 할머니도 사실은 뭐 궁금한 게 많으셔갖고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 왔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습니다. 문제 안 삼았어요? 네, 문제를요. 그분이 보이지만 않게 하면 문제 안 삼아 왔습니다. 저 처음 듣네요. 이런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이제 어떻게 좀 최종적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냐면 투표용지 들고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투표하다 말고 투표용지 들고 나와도 되는데 안 보이게만 하면 된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안 보이게 했는지 저는 궁금하고 카메라에 찍혔다니까요. 공개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제 빨간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찍혔어. 그런데 자기네들 계속 그 얘기예요.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공개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게 들었는데 네. 일부러 관리관이 이러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보면 안 되지. 큰일 나겠네 하고 눈길을 돌렸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문제가 안 됐다는 안 된다. 뜻이지. 아니면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접고 뭐 예를 들어 정말 안 보이게 했다는 뜻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도 못해요. 이거는 명관이라 이러니까 명관이라는 말을 네. 듣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바로 오늘 네. 물러나십시오. 네.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인터뷰도 하고 네. 나름 그래도 저는 선관위 좀 잘해보시라고 저는 그 이제 배려하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이거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이번에 그 선관위의 이러한 그 무능과 그다음에 정권 편파적으로 지금 정권 감싸는 듯한 이 태도. 정말 선관위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이제 투표용지를 지금 이제 송파에서 부족하다니까 그거를 뭐 오토바이인가 뭐로 배달을 했잖아요. 무슨 쇼핑백 같은 데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자 그런데 원래 그 관련 법에 따르면 네. 이제 각 지역 이제 그 출마자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며칠 전에 이제 보관하게 돼 있고 네, 그렇죠. 그거를 마치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 그 시험지. 감독관 선생님이 네, 이제 비닐로 포장되는 거를 이제 그 가위로 잘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앞에서 개봉을 해서 논아주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수능 시험 날인데 20명이 시험을 보러 온 거야. 네. 근데 딱 꺼내 보니까 15개밖에 없는 그렇죠. 거야. 네. 그러니까 5명은 시험을 못 본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뒤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이제 대학이고 이거는 선거라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4년간 예. 서울 시민들이 있을 테니까 예. 4년간 나의 생활을 예. 책임질 서울시 수장을 뽑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정말 입시 시험을 못 본 학생하고 그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쵸. 봅니다. 이거 국민의 참정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번에 이 오세훈 시장이 4만여 표라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깻잎 같은 차이로 정원호 후보를 이겼다는 점에서 정말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있습니까? 그 한 표 한 표 중에는 정원호 후보 찍은 표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규탄하고 더 엄격하게 선관위의 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 내가 볼 때 민주당은 선관위 잘못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바로 그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차장이 네. 총장하고 차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죠. 차장은 차관이고요. 그러니까 부처로 치면은 그 부처의 장관하고 차관이 동시에 자기 자녀를 해당 부처에 특혜 입학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은 유사일에 없습니다. 보통 장관이 하면 그냥 장관, 차관이 하면 차관이죠. 어떻게 두 사람이 다 하나요? 네. 그리고 동시에 옷을 벗는 초유의 일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특종 보도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가지고 국회에서 상임위 열고 이 선관위원장 불러서 이제 야단도 치고 물러날 생각 없느냐, 감사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전부 주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때 보면 따라만 가는 느낌. 뭐 이런 걸로만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선관위원장과 지도부, 선관위 지도부가 정말 이거는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문제를 허철은 사무총장만 나와서 사과한 거 이것부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노태학 선거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지금 옷을 벗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전면에서 끌었던 사람을 제가 떠올려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겉으로 이제 드러날 때는 뭐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동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 봐야죠. 그러면 이재명, 장동혁, 경청래 이번에 드러난 선거 결과를 볼 때 가장 타격을 강하게 세게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 명 중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굉장히 크죠. 정청래도 역시 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명픽을 했던 그것도 딴 데가 아니라 서울하고 부산 아닙니까? 예. 그 서울시장 정원호, 서울 부산 졌고. 북갑, 부산 하정우 지금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그다음 부산 북갑 하정우. 하정우는 특히 왜 보냈습니까? 한동훈 막아라. 우리 민주당 정권의 가장 위협이 될 차기 대권 주자 막아라. 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졌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가장 치명적인 저는 이번에 그 데미지를 그것만으로 입었고 둘째. 이번 그 공소 취소라는 거 이거를 본인이 마음이 급했고 또 본인 생각에는 오히려 그 선거 전에 선거 끝나자마자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당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선거 전에 빨리빨리 이 입법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선거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역풍이 심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이거 절차와 시기를 조절하라고 본인도 그런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미 굉장히 본인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자, 미디어쇼 오늘 대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오늘 즐거운 자리였고 다시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